저는 오늘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매우 이상한 감각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중국과 무역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을 미국의 가장 큰 경제적 위협으로 규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관세를 무기 삼아 중국을 압박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중국에 매우 감명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베이징 방문 중에 한 발언들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 경제를 칭찬했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음식점은 5대 패스트푸드 체인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들으면서 이것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공식 방문에서 상대국에 대한 우호적인 언급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외교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보여준 감탄의 수위는 그 기본적인 외교적 수사를 훨씬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경제 중 하나, 트럼프가 중국 경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트럼프는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의 발언 하나하나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히 상대국의 지도자가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말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중국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칭찬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저는 이것이 분위기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역 전쟁의 언어가 아닌 협력의 언어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 상대방에게 자신이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것.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서 진짜 원하는 것을 꺼내는 것. 칭찬은 트럼프의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술이 작동하려면 그 뒤에 실질적인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트럼프가 왜 이렇게까지 중국을 칭찬했는지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절박하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란 전쟁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동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중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에 대해 어느 나라보다 강한 경제적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란을 향해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에 따라 이란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시진핑이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나라를 인정합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도 될까요? 이것이 트럼프의 칭찬이 담고 있던 진짜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장면에서 또 다른 중요한 것을 읽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중국을 칭찬해야 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지금 중국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과거의 트럼프라면 어땠을까요?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관세를 높이고 기술을 차단하면서도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란 전쟁이라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를 해결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미중 관계의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압박하던 나라가 칭찬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관세를 높이던 나라가 감명받았다고 말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변화가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 칭찬 한마디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외교에서 칭찬은 힘의 표현일 수도 있고 필요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칭찬이 어느 쪽이었는지는 그 칭찬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칭찬이 즉흥적인 감탄이 아니라 매우 의도적인 전략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무역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상대방을 칭찬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세계가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입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저는 트럼프가 중국을 예상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칭찬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이 즉흥적인 감탄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매우 의도적인 전술이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칭찬 뒤에 숨어 있던 트럼프의 진짜 걱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트럼프가 베이징에서 한 발언 중에 특별히 주목을 끈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협이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두 문장을 들으면서 즉각적으로 이것이 이번 회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관세가 아닙니다. 틱톡이 아닙니다. 무역 불균형이 아닙니다. 반도체 봉쇄도 아닙니다. 트럼프가 베이징에서 가장 말하고 싶었던 것,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란과 호르무즈였습니다. 왜 이 두 가지가 트럼프에게 그토록 중요한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 세계 석유 교역량의 20%가 통과하는 그 해협이 막히는 순간 에너지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유가가 급등하면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미국 서민들의 생활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즉각적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에 반영됩니다. 트럼프는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오르는 것, 마트에서 물가가 뛰는 것, 이것들이 유권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충격을 주는 지표입니다. 호르무즈 봉쇄는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게 호르무즈의 안정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내 정치의 생존 문제입니다. 이란의 핵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이란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중동 전체의 안보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핵 개발을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중동 국가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핵 확산의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미국이 중동에서 유지해온 영향력은 급격히 약화됩니다.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핵 균형으로 대체되기 시작하면 수십 년간 구축해온 중동에서의 전략적 입지가 흔들립니다. 트럼프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명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번 회담에서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이란의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것. 저는 이 디테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이란의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그 문제가 워싱턴의 큰 우려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전혀 문제가 아니었다면 굳이 이것을 회담의 성과로 내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이 이란의 무기나 군사 기술을 지원하고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중요한 것으로 다뤄진 것입니다. 둘째, 중국도 이란 전쟁이 너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란의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이 전쟁의 규모가 지금보다 더 커지는 것이 중국에게도 이익이 아니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과 이란과의 경제적 관계를 끊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이란산 석유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금융 거래를 일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국제적 고립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경제적 숨구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이 미국에 완전히 무릎 꿇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더라도 그것이 미국의 완전한 중동 지배로 이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군사적으로는 거리를 두되 경제적으로는 관계를 유지한다. 이것이 지금 중국이 선택한 이란 전략입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칭찬하러 베이징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협력을 위해 트럼프는 칭찬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군사 장비 미제공 약속을 받아낸 것, 호르무즈 안정에 대한 공동 입장을 확인한 것, 이것들이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얻어낸 것들이었습니다. 칭찬의 뒤에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중심에는 항상 이란이 있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저는 트럼프가 베이징에서 중국을 열정적으로 칭찬한 것이 사실은 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계산이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르무즈 안정과 이란 핵 문제에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칭찬을 도구로 활용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 회담에서 분위기가 가장 극적으로 바뀐 순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대만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입니다. 트럼프가 대만에 관해 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아마 대만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합류하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저는 이 발언을 처음 들었을 때 잠깐 멈춰야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통합 목표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트럼프는 바로 뒤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무력으로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끔찍한 실수가 될 것입니다. 이 두 문장을 나란히 놓고 보면 트럼프가 매우 미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트럼프는 중국이 대만을 원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베이징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대만의 독립을 공식 지지하지도 않고 중국의 통일 목표를 인정하지도 않는 입장. 그 모호성이 대만 해협의 긴장을 관리하는 핵심 메커니즘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은 그 모호성의 경계에서 중국 쪽으로 한 발을 움직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지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이 미국이 지키려는 최소한의 선입니다. 그 선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대만이 스스로 중국과의 어떤 형태의 관계를 선택한다면 미국이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군사력으로 대만을 강제 점령하려 한다면 미국은 개입할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대만 정책의 핵심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가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는 방식이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것, 이때 마르코 루비오가 등장했습니다. 국무장관이 즉각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개입이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한 백악관이 즉각적인 수습에 나선 것입니다. 트럼프가 중국 쪽으로 기운 것처럼 보이는 인상을 지우고 미국의 공식 입장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킨 것입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외교에서 즉흥적으로 보이는 발언들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는 항상 그 발언의 파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개입합니다. 저는 이 챕터에서 대만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 층위를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표면에서 보면 영토 문제입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섬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지만 그 아래를 보면 반도체 문제입니다. 대만의 TSMC가 없으면 전 세계 첨단 반도체 공급이 흔들립니다. 더 깊이 보면 군사 전략 문제입니다. 대만이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면 제일도련선이 무너지고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층위에서 보면 이거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대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국이 외면한다면 일본도 한국도 미국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트럼프의 발언 하나가 이 모든 충의를 동시에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루비오가 즉각 개입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대만 문제에서 미국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은 중국이 무력 통일을 시도할 때에 미국 개입 여부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억지력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이 그 모호성을 건드렸습니다. 루비오가 즉각 수습에 나섰지만 그 발언이 만들어낸 파장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만 문제에서 한마디의 발언이 갖는 무게, 그것이 이번 챕터에서 제가 가장 오래 생각한 것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저는 트럼프의 대만 발언이 전략적 모호성의 경계를 건드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루비오가 즉각 수습에 나섰지만 그 발언이 만들어낸 파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번 회담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을 수 있지만 어쩌면 가장 장기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인공지능입니다. 트럼프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매우 명확하고 야심찬 5년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들으면서 트럼프가 중국의 AI 전략을 단순히 경쟁 상대의 계획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5개년 계획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워싱턴이 중국의 AI 발전 속도를 단순히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심각하게 견제해야 하는 수준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AI가 왜 지금 미중 경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AI는 모든 산업을 바꾸는 토대입니다. 제조업, 의료, 금융, 군사, 교육, AI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이 모든 분야의 경쟁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AI에서 앞서가는 나라는 단순히 경제적 우위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적 우위도 갖게 됩니다. 정보 수집과 분석, 드론 운용, 사이버 전쟁, 핵 시스템 운용, 이 모든 것에 AI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AI에서 지는 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에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21세기 패권 경쟁 전체에서 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AI 모델의 개발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선두에 있습니다. 오픈 AI 엔트로픽, 구글 딥마인드, 세계 최고 수준의 AI 연구자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라는 AI 연산의 핵심 부품인 GPU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업도 미국에 있습니다. 혁신의 속도, 창의성, 그리고 핵심 기술에서의 우위. 이것들이 미국의 강점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걱정하는 것은 그 강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미국이 갖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규모입니다. 중국에는 수만 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AI를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거대한 제조업 인프라가 있습니다.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을 실제로 적용할 현장이 없으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둘째, 데이터입니다. 중국의 인구는 14억 명입니다. 그 14억 명이 만들어내는 데이터의 양은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AI는 데이터로 학습합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더 정확하고 더 강력한 AI를 만들어냅니다. 셋째, 국가 주도의 장기 계획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합니다. 투자자들은 분기별 실적을 봅니다. 하지만 중국은 국가가 직접 AI 개발을 주도하면서 수십 년의 장기 계획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언급한
중국의 5개년 계획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계획이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자원을 하나의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AI 경쟁에서 두 나라는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중국의 AI 발전을 막으려 합니다.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중국 AI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들에게도 중국 AI 기업들과의 협력을 자제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압박에 굴복하는 대신 자체 기술 개발을 가속화했습니다. 화웨이가 미국 칩 없이도 작동하는 반도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AI 모델들이 미국 모델들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쟁이 단기간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 경쟁은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전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가 21세기 세계 질서를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네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AI를 누가 먼저 더 깊이, 더 광범위하게 사회 전체에 적용하느냐. 그것이 경제적 생산성을 결정하고 군사적 능력을 결정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제 질서에서의 위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최고의 AI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기술을 적용할 공장과 데이터와 국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어떻게 경쟁하고 수렴하느냐가 앞으로 수십 년의 세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트럼프의 예상치 못한 중국 칭찬이 담고 있던 전략적 계산, 이란과 호르무즈가 회담의 진짜 핵심이었다는 이야기, 대만 발언이 만들어낸 파장과 즉각적인 수습, 그리고 AI가 두 나라 모두 지고 싶지 않은 진짜 장기전이란 이야기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가장 본질적인 결론을 꺼내놓으려고 합니다. 두 나라는 서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느 쪽도 모든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금 새로운 종류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냉전도 아니고 협력도 아니고 단순한 경쟁도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강제된 공존, 두 나라가 원해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없이는 세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신뢰가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국과 전면 충돌하면 세계 경제가 흔들립니다. 미국 기업들이 입는 피해는 측정하기 어려울 만큼 큽니다. 에너지 가격이 폭등합니다. 공급망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핵을 보유한 두 강대국이 전면 충돌하는 시나리오는 어느 쪽도 원하지 않는 결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이란 문제로도 충분히 힘듭니다. 여기에 중국과의 직접 충돌까지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협력을 구하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국과 직접 충돌하면 중국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수출이 막히고 기술 접근이 차단되고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되면 중국 경제 모델 자체가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도 지금 국내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위기, 청년 실업, 성장 둔화. 그 상황에서 외부의 대규모 충돌은 체제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신호를 보내면서도 결정적인 선은 넘지 않습니다. 두 나라 모두 상대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싸우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중 관계의 가장 솔직한 묘사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왜 위험한지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평화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조건부입니다. 전쟁의 비용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유지되는 동안만 평화가 지속됩니다. 하지만 그 계산이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지도자가 국내 정치적 위기로 인해 외부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생길 때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한계를 잘못 계산하고 선을 넘을 때 기술의 발전으로 전쟁의 비용 계산 자체가 바뀔 때 이 모든 경우에서 지금의 불안정한 균형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 AI를 경계합니다. 대만 문제를 경계합니다.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경계합니다. 시진핑은 미국이 중국의 완전한 부상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상호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한 두 나라의 관계는 언제든 다시 긴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회담이 우리에게 보여준 세계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두 강대국이 서로를 두려워하면서 대화하는 세계. 그것이 아름다운 세계는 아닙니다. 신뢰 위에 세워진 질서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칭찬했습니다. 시진핑이 대만 경고를 발했습니다. 루비오가 즉각 수습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공동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AI 경쟁을 인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운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프로그램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경쟁, 강제적 협력, 그리고 극도로 취약한 평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세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세계에서 한국은 매우 복잡한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이면서 중국과 경제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를 직접 받으면서 대만을 둘러싼 긴장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균형을 잡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균형을 잡으려면 지금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평화, 불신 위에 세워진 협력, 칭찬 뒤에 숨겨진 계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그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